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오늘은 면역학개론 20화인데요. 사실 이것도 다 촬영해 놨었어요. 그런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는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촬영을 합니다. 지난 시간 면역학개론 제19화에서 항체, 즉 이뮤노글로불린 이거의 종류하고 그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IgM이나 IgG에서 이 보채계에 관련된 것들이 언급되어서 이걸 좀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들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계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반응하고 또 활동하는 위치 추적기 같은 애들이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때는 뭐 살짝 다루고 넘어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좀 제대로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할 주제는 보채계 컴플리먼트 시스템입니다. 먼저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몸이 대응을 순서대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어떠한 순서대로 대응을 하는지요. 첫 번째, 아나토미컬 베리어입니다. 이거는 해부학적인 장벽, 즉 물리적 장벽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스킨, 피부죠. 그리고 오럴 뮤코자, 이거는 구강에 있는 점막입니다. 그리고 레스피레터리 에피세리움, 이거는 호흡기계에 있는 상피세포들, 그 호흡기계에 있는 방어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테스틴, 이거는 소화기관, 즉 소장, 대장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거기서 일단 물리적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들어왔어요. 1차 방어선이 뚫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작동하는 게 컴플리먼트 그리고 안티 마이크로바이얼 프로테인, 즉 보채계와 항미생물 역할을 하는 프로테인, 단백들이란 얘기입니다. C3 이게 바로 보채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죠. C3하고 C5가요. 그리고 디펜신 이거는 천연 항생물질, 항생제라고 예전에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듯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렉3 감마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 같은 데 있는 인테스틴, 장에 있는 항균성 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뚫려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발동하는 게 바로 내재 면역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그래뉴로사이트, 과립구 삼형제 얘기하는 거죠.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그리고 내추럴 킬러셀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이 조직 내에서 내재 면역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우리 몸에서 특정 외부 항원에 딱 들어맞는 무기를 만들어서 제대로 대응하는 거. 그게 바로 어댑티브 이뮤니티, 즉 적응 면역이죠. B셀이 있고 안티바디 항체가 있고 T셀들이 대응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C3로 대표되는 이 보채계라고 하는 거는 이 외부로부터의 침입, 그 아주 첫 단계, 이 단계부터 작동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데 아주 다양한 그런 무기인 셈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다 관여해요. 인네이트, 어댑티브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상당히 광범위한 방위 체계에 기능하는 다양한 무기가 바로 보채계다, 보채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채는요, 관여하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오지랖이 지대로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이 표에서 나오는 얘들 보면은 와, 이건 또 뭐야 싶은데요. 참고로 이 컴플리먼트 시스템, 즉 이 C로 시작하는 컴플리먼트니까 C로 시작하는 얘들만 해도 1부터 9까지 있고요. 그것도 또 나뉘어요. 1은 Q, R, 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뉘거든요. 얘네들이 붙고 떨어지고 하면서 기능하기 때문에 면역학 공부하다가 여기 즉 이 보채계 얘기만 나오면 아주 제대로 짜증이 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닥치고 보시는 걸로. 이 보채는요, 항체 IG 얘처럼 몸의 혈장에 무수히 많은 애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물질, 즉 병원체가 보이면은 얘네들한테 막 달라붙는, 졸라게 달라붙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항체라고 하는 거는 Y자 모양에서 FABV, 안티젠 바인딩 부위, 여기로 이렇게 병원체에 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잖아요. 여기 에피톱이 있고. 이렇게 안티바디, 항체가 병원체에 달라붙는 거하고 이 보체가 달라붙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얘들은 단순히 아주 작은 단백질 조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체 에피톱과는 상관없이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걔들이 표면에 그냥 가서 달라붙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항체는 B셀이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무기잖아요. 그래서 적응 면역, 즉 이 후천 면역의 주요 역할을 하지만 이 보체는 병원체 침입의 시작부터 내재 면역, 적응 면역, 선천 면역, 후천 면역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다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체계를 컴플리먼트 시스템이라고도 하지만 컴플리먼트 캐스케이드라고도 해요.
이건 뭐죠?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폭포처럼 끊임없이 계속되는, 즉 지들끼리 계속해서 연속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작용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가 분해되면은 그게 다른 걸 또 분해시키고 또 불러 모으고 또 활성화시키고 쪼라락 연속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을 할 때 성냥개비에 불이 붙은 걸 예로 들었어요. 성냥개비들이 쪼로록 있을 때 그중에 하나가 불이 탁 붙으면 옆으로 타다닥 불이 연속적으로 붙는 그런 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일, 즉 활성화되어서 일할 때 그 경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경로를 대체 경로, 그리고 렉틴 경로, 그리고 고전 경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 경로 중에서 반응 순서로 보면은 이 중에서 이 고전 경로가 제일 나중에 발생해요. 즉 항체와 연관된 활동이라서 적응 면역 시기에 나오는 건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전 경로에서 이 보체라는 애들이 처음으로 역사상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항체의 활동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름을 보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이름도 파울에를리히가 지었다라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또 나왔어요 그 양반. 뭐 참 대단하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체기를 공부할 때 각 경로별로 하나씩 공부하면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또 무슨 맥락이야 싶어서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먼저 좀 알아두면 좋겠다, 좀 편하겠다 한 그 몇 가지만 미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환 효소, 컨버테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체는 평상시에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그런데 아주 작은 이 보체라는 단백질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비활성화 상태로 혈청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만약 얘들이 혈청 내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활성화가 되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화약 창고에서 성냥불이 켜진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정화된, 그러니까 비활성화된 상태로 혈청 내에 마치 여름 휴가철에 캐리비안 베이 수영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둥둥 떠있듯이 보체들도 둥둥 떠다닌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활성화, 즉 뭔가의 면역계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는요, 안정화된 비활성화 상태의 보체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 단백질이 잘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을 잘라내는 가위 역할, 이 가위 역할을 하는 애를 바로 컨버테이즈, 전환 효소라고 하는데요. 결국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즉 다른 보체를 잘라내는 이 기능을 하는 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쫓아가 보는 게 보체계 연쇄작용 캐스케이드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C3 컨버테이즈 그리고 C5 컨버테이즈 이런 게 있어요. 이 표에서 보면은 각자의 경로, 이게 렉틴 패스웨이, 렉틴 경로고, 클래시컬 고전 경로고, 얼터너티브 대체 경로고, 플루이드 페이즈, 이거는 그냥 책 상태에서 나오는 건데 대체 경로 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렉틴 역시 고전, 그리고 얼터너티브, 이 세 개의 경로에서 각각의 컨버테이즈들이 있죠. 이 전환 요소들이. 얘네 둘은 같고 다르고 얘네 둘 같고 다르고, 이거 무슨 암호처럼 G3B 뭐 BBB H2O BB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 절대 쫄지 말고 천천히 보시면은 별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 저도 이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얘들이, 이 컨버테이즈가 중요하다는 것, 얘네들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결국 보체가 하는 일이 뭐였죠? 침입한 병원체한테 쫄라게 매달려서 얘들을 살아남기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여서 병원체를 잡아먹게 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병원체의 표면에 구멍을 뽕 뚫어서 죽게 한다는 딱 이 세 가지 방식인데, 그 다닥다닥 붙는 거, 즉 옵소닌화죠. 이거를 하는 애들이 바로 C3고, 구멍 내는 거 있죠. 이거 막 결합 공격 복합체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 이거를 시작하는 게 바로 C5예요. 그래서 C3의 전환 효소와 C5의 전환 효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바로 보체계 공부예요. 자, 그러면은 그 세 가지 경로를 하나하나 알아보겠는데, 제일 먼저 밝혀졌다고 하는 고정 경로, 클래시컬 패스웨이, 그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정 경로는 보체 활동의 순차적인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 경로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밝혀져서 고정 경로라고 이름 붙여진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시간 순으로 보면은 이 경로가 제일 늦게 발동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B셀에서 발사된 적응 면역의 주인공이 뭐죠? 이뮤노글로불린이죠. 즉 이 항체랑 같이, 안티바디랑 같이 협동하는 게 바로
고정 경로에서의 보채니까요. 자, 병원체. 여기에 이렇게 넓게 병원체들이 있어요. 병원체 표면이에요, 이게. 이 병원체 표면의 에피톱, 이 빨간 땡구리들, 점점점이 에피톱이에요. 여기에 항체가 붙었어요. 이렇게 오량체로 붙어 있는 거는 뭐였죠? IgM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닥다닥 붙는 거, 이거는 IgG입니다. IgG, 이거는 IgM. 그리고 보체 C1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뭐냐면은 C1Q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간에 토대를 형성하고 그 옆에 C1R 그리고 C1S가 두 개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붙일 때 C1Q R2 S2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우주선처럼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생겼나 봐요. 신기하죠. 아무튼 얘네들이 병원체 표면에 알아서 달라붙기는 조금 힘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IgM에 붙을 때 IgM이 먼저 병원체 표면에 있는 에피톱에 이렇게 붙고, 그리고 IgM이 납작하게 되면서 얘가 딱딱 꺾여요. 관절들이. 요 부분들이. 이 꺾이는 거를 뭐냐면은 스테이플, 즉 우리는 호치키스라고 하죠. 이거를 꺽쇠 모양 구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C1Q, 여기 있는 동글맹이들 요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 꺾이면서 공간을 만들어 주나 봐요. 아무튼 이 C1Q가 달라붙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IgM에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가? C1이. 그리고 오른쪽은 IgG의 경우잖아요. 여기서는 IgM처럼 오합체가 아니니까, 그리고 단독으로 기능하니까 여러 개가 동시에 C1Q랑 이렇게 결합을 해줘야지 안정적으로 보체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소 2개 이상은 결합을 해야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밑에 글을 보면은 이 C1Q가 IG, 즉 항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C1R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건 쪼개져서 C1S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얘긴데요. 정리하자면은 C1이 이 세 개로 쪼개지면서 활성화되는데 그 신호 전달 순서가 면역복합체의 그 IgA에 있는 이 FCV 여기에 C1Q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C1 R이 활성화된 다음에 C1S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C1S는요, 바로 세린 프로테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뭐냐? 인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개죠. 그 중에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진 C1S가 그런 효소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린 아미노산의 구조를 끊어주는 그런 가위인 셈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 다시 정리하자면은 먼저 병원체 에피톱에 IgM이 붙어요. 그리고 꺽쇠 구조, 즉 스테이플 구조로 IgM의 FCV가 딱딱 꺾이면은 거기에 C1Q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C1R 분해되고 S 분해되어서 세린 프로티즈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활성화 단계, 즉 캐스케이드 연쇄 반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린 자르는 효소인 C1S가 활성화되어서 C4하고 C2라고 하는 보체를 절단해서 C4, C2가 A, B로 쪼개지게 합니다. 누가? C1S가. 이렇게 조각을 내어서 만들어진 C4B. 얘가 병원체 표면에 다리를 이렇게 콩 박아요. 그렇게 고정이 되는데 그 위에 C2A. 얘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즉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C4B2A의 복합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C3라는 보체를 잘라낼 수 있는 전환 효소가 되는 겁니다. 즉 C3를 A하고 B로 또 잘라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4B2A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클래시컬 C3 컨버테이즈, 즉 고정 경로에서의 C3 전환 효소라고 이름 붙인다는 겁니다. 이런 C3 전환 효소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보체 활성화가 작동했다는 얘기예요. 보체 중에서 C3가 우리 몸에서 제일 많거든요. 아무튼 이 C3 전환 요소가 엄청 많은 양의 C3를 가수분해시키면은 C3가 C3A랑 C3B로 잘라지는데요. 여기에서 A, B 이거는 그냥 이름 붙인 거라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 중에서 C3A 이거를 아나필라 독소, 아나필라 톡신이라고 해요. 다른 면역계의 군인들을 전쟁터로 불러 모으는 그러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애들이라서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참고로 C5A도 아나필라 톡신이에요. 그리고 보체 C3B 얘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병원체 표면에 다닥다닥 붙는, 즉 핫도그에 설탕을 막 뿌리는, 그렇게 옵소닌화하는 거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한 개의 C3 전환 요소, 얘가 약 200개 이상의 C3B 분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즉 C3 활성화가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팡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보체 활성화라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C3B가 다닥다닥 옵소닌화해서 C3B 수용체, 즉 CR이라 그러거든요. 컴플리먼트 리셉터 쉽죠? 이거 원을 갖고 있는 식세포 마크로파지가 그걸 잡아서 얘를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 C3B는 C3 컨버테이즈, 즉 C4B2A 얘랑 또 붙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C4B2A에다가 C3B가 더해진 거니까 이거는 C4B2A3B가 되겠죠. 이게 바로 고정 경로에서의 C5 전환 요소예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고정 경로라고 하는 거는 병원체 에피톱에 IG, M이나 IgG가 붙은 상태에서 그 위에 C1, Q가 붙고 그 다음에 R, S가 분해되면서 이 S는 세린 프로티즈, 즉 세린 분해 요소가 되어서 C4와 C2를 잘라낸다. 어떻게? A, B, A, B로. 그 중에서 C4B와 C2A가 결합을 하면은 C4B2A라는 조합이 형성되고 얘가 바로 고정 경로에서의 C3 전환 효소 C3를 잘라내는 가위 역할을 하게 된다. 즉 C3A B가 나뉘어지고 A는 저쪽으로 가서 군인들 불러 모으고 이 B는 병원체에 달라붙는다. 즉 C3B가 병원체에 달라붙는 옵소닌화 작용을 한다. 그런데 일부 C3B는 다시 전환 요소에 달라붙는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C4B2A3B. 이건 뭐다? C5를 잘라내는 가위 역할을 하는 컨버테이즈가 된다. 이게 고전 경로에서의 보체 활성화 과정입니다.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렉틴 경로 알아보죠. 이것도 역시 고정 경로하고 같이 C3 전환 요소, 즉 C4B2A가 C3를 자르면서 옵소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 단계 C4B2A 얘를 만드는 이 전 과정이 고정 경로와 다른 겁니다. 고정 경로에서는 항원항체 복합체에서 Ig에 C1이 붙으면서 시동이 걸렸으면은 렉틴 경로에서는 렉틴 수용체라고 하는 단백질이 병원체 표면에 탄수화물을 인지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렉틴 수용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면역학개론 제2편에서 수지상세포 공부할 때 TLR, 톨라이크 리셉터나 PRR,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나 PAMP, DAMP 이런 인간계에 있으면 참 곤란할 것 같은 그러한 단어들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레벨이 좀 더 업되면 제대로 한번 다룰 주제이긴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렉틴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다시 소환해 보자면 이 외부로부터 병원체가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계 애들이 그걸 어떻게 구별해내느냐라는 문제를 설명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건 뭐냐? 병원체,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같은 애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물질,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작은 얼굴, 그리고 큰 키, 그리고 뭐 식스팩, 긴 다리,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기에는 병원체가 갖고 있는 특정한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나쁜 거죠. 아무튼 그런 나쁜 거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내가 아닌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패턴을 인식하는 수용체를 바로 PRR,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PRR로 PAMP,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모레큘러 패턴, 즉 병원체 관련 분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잘생기고 작은 얼굴, 그 얼굴을 만져보고 너는 절대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피하 식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PRR이 종류에는 바로 TLR, 톨라이크 리셉터나 CLR, C타임 렉틴 리셉터나 그리고 NLR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12개 TLR은 지난번 수지상세포를 공부할 때 초파리 얘기 나오면서 아주 살짝 대충 다뤘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올 이 CLR에서 이 렉틴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탄수화물, 즉 설탕 성분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다 아우르는 이름이에요. 좀 전에 말한 이 CLR, 이 PRR 중에 하나예요. CLR 이게 C타입 렉틴 리셉터, 즉 렉틴 수용체인데 렉틴 리셉터인데 탄수화물을 딱 붙잡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서브타입이 또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MR, 만노스 리셉터, 그리고 덱틴 1, 2, 그리고 뭐 컬렉틴 같은 또 요상한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얘들이 많이 연구되는 분야는 뭐냐면요. 진균 감염 시에서의 그 우리 몸에서의 대응 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질염 중에서 칸디다 질염, 그걸 일으키는 칸디다 알비칸스, 이게 진균이고 그거에 대한 감염이거든요. 그 칸디다 알비칸이 효모 상태에서 그 진균 세포 벽에 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거를 덱틴1이라고 하는 애들이 결합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너는 칸디다 알비칸이라고 하는 진균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탄수화물 수용체가 인식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해서요. 이런 덱틴1은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 호중구 같은 그런 애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CLR 중에 컬렉틴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는 애가 바로 MBL, 요거죠. 만노스 바인딩 렉틴, 즉 만노스 결합 렉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MBL 이거는요, 세균 그리고 진균 바이러스 그런 애들 표면에 존재하는 만노스라고 하는 탄수화물 설탕을 붙잡는 렉틴이에요. 얘네들 MBL, 얘네들은 혈액 속에서는 MASP, MBL, Associated Serine Protease, 즉 MBL과 결합하는 세린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효소랑 결합이 되어 있어요. 평소 혈액 안에서는요, 즉 이렇게 생긴 거예요. MASP가 MBL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MBL이죠. 아까 고정 경로에서의 그 C1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아무튼 여기에 MASP가 1, 2, 3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생물 표면에 있는 이 다당질, 즉 당을 붙잡을 때, MBL이 붙잡을 때 이 셋 중에 MASP2, 얘가 바로 C2하고 C4를 잘라서 아까 고정 경로처럼 C4B2A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즉 아까 고정 경로로 보면은 얘가 C1S의 역할, 세린 프로티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에 붙어있던 MASP2가 C4를 C4A와 B로 잘라낸 다음에 C4B가 병원체 표면의 다리를 받고 그 다음에 얘가 또 C2를 A와 B로 잘라줘서 그 중에서 C2A가 여기에 다리를 받고 있던 C4B한테 달라붙어서 C4B2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작용한다? 바로 C3 전환 효소로 작용한다. 컨버테이즈로. 즉 C3가 오면은 여기서 잘라가지고 C3A랑 C3B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 경로는 뭐예요? 아까 고정 경로하고 똑같아요. C3B는 옵소닌화하고 C3A는 아나필라톡신 역할을 해서 다른 군인들을 불러 모으고 이 C3B 중에 일부가 다시 C4B2A에 달라붙으면은 C4B2A3B가 만들어져서 이게 C5 컨버테이즈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즉 제일 처음 스타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고정 경로와 렉틴 경로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체 경로는 좀 많이 달라요. 한번 보시죠. 사실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순서, 그러니까 보체 활성화 경로 중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게 바로 이 대체 경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늦게 발견되어 가지고 대체라는 이름이 붙은 것 뿐이죠. 이 대체 경로는 공회전 경로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회전이라는 게 뭐예요? 엔진은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부릉부릉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죠. 즉 일은 하고 있는데 뭔가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고정 경로의 C1이나 렉틴 경로의 MBL 이런 애처럼 스타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대체 경로에서는 다름 아닌 C3가 바로 스타터 역할을 해줘요. 그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제일 처음에 혈장에 플라즈마에 있는 무수히 떠다니는 C3가 가수분해가 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티오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참 불편한 얘기인데 아무튼 이 티오에스터 결합 때문에 나중에 C3B가 옵소닌화할 때 병원체 표면에 다닥다닥 달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가수분해가 되어서 여기 C3 H2O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B하고 D 인자, 즉 현실감 전혀 없는 그런 이름들이죠. 팩터 B, D 그리고 프로퍼딘. 도대체 얘는 또 뭐냐? 얘네들 그냥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효소예요. 뭐냐면은 이 B가 C3H2O에 붙습니다. 이렇게 붙는 거죠. 그 붙은 상태에서 D 인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D는 세린 프로티즈거든요. 세린 분해 효소예요. 뭐를 분해하냐면은 B를 분해하는 거죠. B를 A와 B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B가 C3H2O에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죠? C3H2O B가 되죠. 이거 뭐였죠? 아까 C3 전환 효소에서 플루이드 페이즈, 즉 혈장에 둥둥 떠다니는 상태에서 C3를 분해해주는 효소라는 얘기였죠. 예, 그게 바로 C3H2OBB입니다. 그럼 여기서 C3H2OBB가 하는 일은 C3를 또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C3B가 이 병원체 표면의 다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C3H2OBB가 C3 전환 효소의 역할을 해서 여기까지가 공회전 경로예요.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해서 C3를 A와 B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이 C3B가 병원체 표면에 다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이제 또 C3B에 팩터 B가 달라붙고 팩터 D가 세린 프로티즈로서 B를 잘라내주면은 C3B, BB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체 경로에서의 C3 전환 효소예요. 그럼 공회전은 뭐냐? 여기서 가수분해 되어서 팩터 B와 D의 역할로 계속 C3H2OBB라고 하는 플루이드 상태의 C3 컴포티즈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주변에 병원체가 없다면 C3를 계속 쪼개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다시 가수분해 되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지만 결과물이 없다. 그래서 공회전 경로라고 하는 거고 이 다음에 다행히 사실 우리 몸으로 보자면 다행인 상태는 아니지만 병원체가 발견됐다. 그러면 C3B가 거기를 다리를 딱 박는 거예요. T-웨스트 결합으로. 그리고 거기에 다시 B와 D의 역할로 인해서 C3B, BB라고 하는 게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프로퍼딘이라고 하는 플라즈마 프로테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C3B, BB가 계속해서 C3를 A, B로 나누는 제대로 된 보체 활성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로, 즉 고정 경로, 렉틴 경로, 그리고 대체 경로를 통한 C3 활성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C3 전환 효소에 의해 C3A, B가 잘려나간 후에 이제 직접적인 병원체에 대한 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옵소닌화 그리고 식세포 수집입니다. C3B가 다닥다닥 붙어서 옵소닌화된 그 병원체를 여기 패스토젠, 여기 C3B 옵소닌화된 이 병원체를 먹으러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대직세포, 이 마크로파지죠. 면역계의 대표적 1차 먹개비인 대직세포가 병원체를 먹는 거는 사실은 뭐 그냥 마구잡이로 먹어요. 그런데 이 보체에 의해서 옵소닌화된 애들을 먹는 과정은 다른 과정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념돼 있으니까 조금 더 맛있게 먹는 거겠죠. 이 병원체 표면에 박테리움 표면에 다닥다닥 붙어서 옵소닌화되어 있는 C3B를 이 마크로파지 표면에 있는 CR1 컴플리먼트 리셉터 보체 수용체 원이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요. 그럼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핫도그라는 병원체에 설탕 C3B를 충분히 뿌리고 그 손이 뭐죠? CR1이었죠. 이걸로 잡아서 입으로 꿀꺽 하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이 표에서 보듯이 CR1이라고 하는 거는 에리스로사이트, 이 적혈구에도 있어요. 그래서 고정 경로에서 항원항체 복합체에 결합한 C1QA에서 만들어진 C3B가 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CR1에게 붙잡히면은 이 적혈구가 그걸 갖고 이동해서 대식세포한테 딱 패스해 주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잡아왔는데 네 많이 배고프나? 이거 하나 무으라 라고 전달해 주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병원체의 에피톱에 IgG 같은 애들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항원항체 복합체라 그러죠. 거기에 C1Q가 붙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C3B가 이렇게 붙게 되죠. 그 다음에 이 C3B를 인식하는 CR1을 갖고 있는 에리스로사이트 적혈구가 이 CR1으로 C3B를 잡아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항원항체 복합체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롤롤랄라 우선 가다가 대식세포한테 딱 토스해 주는 겁니다. 이거 묵으라 하고요. 면역학에서 적혈구 얘기 나오니까 좀 신선하죠. 자, 이 표를 다시 좀 보면은 CR1은 C3B에 특화되어 있고 적혈구에 있고 마크로파지 대식세포에 있고 모노사이트 단핵구에 있고 폴리무포 누클리오 류코사이트 이거 뭐죠? 다형 핵 백혈구 뭐였죠? 땡구리 삼형제 호중구 호산구 호영기구였죠. 그리고 B셀 그리고 포리큘라 덴드리틱셀 얘네들 표면에 CR1을 갖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CR2라고 하는 보체 수용체 2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있냐? B셀하고 FDC 즉 B셀에서 병원체 인식할 때 B셀 표면에 있는 BCR, B셀 리셉터랑 같이 작용해서 병원체에 있는 보체를 인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때 병원체 표면에 있는 C3D 같은 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IC3B나. 그리고 또 다른 수용체 CR3나 CR4 이것도 대직세포, 마크로파지 표면에 있는 건데요. 이건 미생물 표면에 있는 IC3B 위에도 있죠. 얘랑 결합을 합니다. 여기서 이 IC3B라고 하는 거는 팩터 I라고 하는 얘도 세린 단백질 분해 요소예요. 세린 프로테이즈인데 얘에 의해서 C3B가 잘려나간 그 조각이에요. 즉
비활성화된 inactivate 된 조각을 말하는 거라고 해서 I inactivate 그 이니셜을 붙이는 겁니다. 이거랑 CR3랑 CR4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식세포의 식세포 작용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체의 C3에 의해서 발생하는 보체 활성화 과정과 그런 효과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C5가 절단되면서 시작되는 막 공격 복합체라는 방식의 또 다른 전투죠. 이 옵소니너 과정에서의 핵심 요소인 C3B, 얘가 만들어지기 위해 형성된 C3 전환 효소들, 얘네들이 결국 보체 활성화 세 가지 경로에서의 주요 차이점이었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C5 전환 효소를 만들어내는 게 이 세 가지 경로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그 두 번째 목표가 되는 셈입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요점 정리 같은데요. 그런 걸 좀 해드리자 보면은 C3 컨버테이지에다가 C3B를 붙이면은 바로 C5 컨버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각 경로마다. 여기에 C3B 붙고 여기에 C3B 붙고 여기에 C3B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C3B가 두 개가 된 거죠. 아주 쉽죠. 즉 C3 컨버테이지에다가 C3B 조각만 붙이면은 C5 컨버테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C5 컨버테이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C5를 A와 B로 조각내는 거죠. 이렇게 C5 컨버테이지에서 조각난 C5A와 B, 그 중에서 C5A는 역시 아나필라톡신으로 C3A처럼 작용을 하고요. 그 중에서 C5B는 C6, C7과 복합체를 형성해서 병원체 표면에 이렇게 살포시 붙고 C8이 조금 더 깊게 다리를 박아줍니다. 달라붙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C9이 다닥다닥 붙으면서 제대로 된 구멍을 이렇게 파이프처럼 빵 뚫어주는 거예요. 결국 막 공격 복합체 즉 MAC,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가 완성되고 해당 병원체는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물처럼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 표를 통해서 좀 다시 보자면요. C5는 솔로블 용해성 C5B 조각이 활성화되어서 용액 상태에서 막 공격 복합체 조립을 시작하고 C6는 C5B에 결합해서 안정시키고 C7을 위한 결합 부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C7은 C5B6라고 하는 이 복합체에 결합해서 하이드로포빅 이거 뭐죠? 소수성, 물이랑 친하지 않은 그런 부위를 노출시켜서 병원체 표면에 붙게 하고 그리고 C8 이거는 C5B67에 바인드 결합해서 소수성 부위를 노출시켜서 세포막 안으로 이 복합체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리를 박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9이 이 위의 복합체 C5B678 얘에 중합되어서 막을 관통하는 채널 즉 통로 구멍을 만들어서 세포를 파괴해서 셀 데스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C5부터 C9까지 진행되는 보체의 나름 공격 완성인 셈입니다. 드디어 끝! 만세! 자, 이렇게 복잡한 보체계 활성화 과정을 쭉 공부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물질 침입 시간 순서대로 대응하는 보체계 활성화를 보면은 첫 번째가 바로 얼터너티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렉틴, 세 번째 클래시컬 고정 경로죠. 이 얼터너티브 패스웨이에서는 C3가 혈장에서 그냥 스스로 가수분해 되어서 C3H2O라고 하는 공회전 상태에 있다가 팩터 B, 팩터 D의 도움을 받아서 이 팩터 B가 팩터 D에 의해서 잘라져서 C3BB가 붙는데 그걸 안정화시켜주는 게 누구다? 프로퍼딘이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C3BBB라고 하는 C3 전환 요소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렉틴 패스웨이에서는 MBL, 피콜린 얘는 또 이상한 애가 나오죠. 그런데 얘 역시 PAMP를 인식해서 결합하는 PRR 그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병원체 표면에 달라붙어서 MASP에 의해서 C4와 C2가 쪼개져서 결과적으로 C4B2A라고 하는 C3 전환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클래시컬 패스웨이에서는 병원체에 먼저 여기서 보면 IgG네요. 이런 항체가 달라붙으면은 그 항체에 C1Q가 달라붙고 C1R 그 다음에 C1S라고 하는 세린 프로티지에 의해서 C4와 C2가 잘라져서 똑같이 C4B2A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C3 전환 효소다. 그러면은 C3 전환 효소의 역할에 의해서 C3라고 하는 거는 A와 B로 나뉘게 되는데 C3A는 뭐다? 아나필라톡신이라고 한다. C5A랑 같이 파고사이틱 셀스, 즉 식세포 작용을 하는 그러한 군인들을 모으는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C3B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 표면에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옵소닌화해서 이 병원체를 식세포가 잡아먹게끔 그러한 유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후에 이 각각의 C3 전환 효소에 C3B가 하나씩 더 붙게 되어 만들어진 C5 전환 효소라고 하는 애들은 C5를 A와 B로 잘라내어서 A는 역시 아나필라톡신 역할을 해주고 C5B는 C6, 7, 8, 9를 순서대로 쪼로록 불러들여서 병원체 표면에 MAC,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를 만든다. 막 공격 복합체를 만들어서 구멍을 뻥 뚫어서 병원체 세포가 라이시스 되도록 유도한다. 입니다. 짝짝짝 이게 바로 컴플리먼트 시스템, 즉 보체계의 과정 서머리입니다. 그런데 약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C3A 그리고 C5A에 대한 건데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나필라톡신으로 작용하는 C3A, C5A라는 아주 작은 펩타이드 조각이에요. 얘네들은 뭐냐면은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벽의 투과도를 높여줍니다. 즉 퍼미어빌리티를 높인다는 건 뭐냐면은 혈관을 따라서 돌아다니고 있던 몇몇 개의 군인들이 그 혈관벽을 더 쉽게 쓰며 나와서 전쟁터로 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플라즈마 프로테인, 그러니까 혈장 단백들, 그리고 보체 구성원들까지 더 나오게 하고 단핵구, 그러니까 대식세포나 호중구 같은 애들을 나오게 해서 국소 염증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필라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필락시스가 뭐예요? 알러지 쇼크 같은 거 뭐 벌에 쏘이거나 그랬을 때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이나 기타 염증 활성화 물질들을 빵 방출해가지고 일어나는 막 혈압 떨어지고 숨 못 쉬고 잘못하면 사람 죽는 그런 무서운 쇼크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을 해주는 게 국소적으로 해주는 게 바로 C3A, C5A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필라톡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체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적당히 일어나야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오버하면은 오히려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몸에는 보체 활성화 과정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그러한 인자들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보체 활성화를 억제하는 단백질들은 지금까지 혈장 단백질, 플라즈마 프로테인, 그리고 멤브레인 프로테인 이런 거 몇 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하는 일은 뭐 당연히 보체 활성화를 막는 거예요. 즉 보체 활성화 단계 그 연속 과정 그 중에서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일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 고정 경로에서 C1Q가 결합을 해서 안티바디에 항체에 결합을 해서 R 그리고 S가 활성화되는 그 과정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냥 고정 경로의 초기 스타트 과정부터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C1INH, C1 이니비터라고 하는 이 플라즈마 프로테인 혈장 단백질이 C1, R2, S2가 가수분해되면서 활성화되는 그거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팩터 I, 그리고 팩터 H, 그리고 C4BP 같은 애들이 단위마다 방해하면서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나를 구성하는 세포들, 걔네들은 보체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세포막에 갖고 있는 단백질, 즉 멤브레인 프로테인들이 또 있습니다. 보체가 나를 공격할 때 그걸 차단해주는 호신용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C4B2A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그리고 C3BB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이거는 뭐죠? 고정 경로하고 레틴 경로의 C3 컨버테이즈죠. 그리고 이거는 대체 경로에서의 C3 컨버테이즈인데, 이거에서 C2A나 BB가 막에 결합되어 있는 C4B나 C3B에 달라붙는 거를 막아서 대신해서 달라붙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DAF라고 합니다. Decay Accelerating Factor. 그러니까는 감쇄 가속 인자라고 하는 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붙으면서 C3 전환 효소 형성을 못하게 딱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표에서 보면은 이 막단백질을 갖고 있는 애들, 얘네들 보면은 뭐 류코사이트, 에피세리얼 셀스, 그리고 뭐 엔도세리얼 셀,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백혈구, 상피세포, 내피세포 다 내 몸을 구성하는 애들이잖아요. 보체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는 애들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조절 단백질들이 만약에 결핍되었다 그럴 때에는 특이한 병을 야기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이미 좀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보체 내용은 끝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소 좀 복잡하고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한번 쭉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다시 보면은 어느새 정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으면서 2020년 12월 31일 날 촬영한 보체계 컴플리먼트 시스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